지난해 국회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 재선에 성공한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갑의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경기 안산을의 김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작진들께서도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일단 당선 소감부터 일단 듣겠습니다. 언니부터 하실까요? 동생부터 네, 하실까요? 아니요. 언니부터? 네.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말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뭔가 지지자와 당원들의 떠밀림, 들어올려줌. 그래서 정말 느낀 게 진짜 본인 혼자 잘해서 되는 거 이 세상에 없고 그 연대와 협동과 그런 민심의 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대리인이구나. 네.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선거여서 특히 남양주 갑에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고 폐허가 된 마음을 추스리고 저와 함께 다시 정권 교체의 꿈을 키워주신 핵심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김현 의원님. 저는 아마 10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4.16인데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45분 그날을 뭐 사실은 하루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매해 그 천주교 사제단들이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네. 이제 안산에 와서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교님께서 사실 이번 선거할 때 제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가기가 되게 좀 뻘쭘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16도 있고 그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다. 아니 기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묵주 반지를 양쪽으로 끼고 계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얘기하셨던 정권 교체를 당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분노가 제일 컸고 그리고 또 안산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28%, 네. 조국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죠. 이게 19%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대략 45% 가량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진보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잘 지켜줘라. 그리고 탄압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이재명 대표 지킴이 이 선거에서 안산 시민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사실은 두 분이 그 민주당의 사실상 원조 여전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치지 않고 싸워오신 분들이고 사실 최민희 의원님은 80년대 초반부터 79년부터 싸우신 거죠? 그렇죠. 몇 년 싸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김현 의원은 민주당 30년 젊은 원로고요. 네. 한 번도 우리는 당적을 바꾸거나 네. 이 진보 개혁의 길, 예. 그러니까 DJ 노무현 문재인의 길을 네.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류입니다. 늘 우리가 주류다. 밖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는 늘 주류고 늘 이해찬계다. 이해찬계. 네. 예. 아니 제가 사실은 두 분이 저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두 선배분들이고 활동가들이시고 그 현장에서 한 번도 비껴나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다른 열기가 민주당 안에 생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어서 드린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 10시에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A4 6장이에요. 웬만하면 13장, 6장 이렇습니다. 예. 총선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쭉 읽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일감이 어떠세요? 그냥 여전히 왕의 언어를 쓰고 계시다. 왕의 언어.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짐이 열심히 했는데 내 진심이 국민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조금 있다 보니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려고 애썼으나 그 결과가 안 좋았고 이런 식이고 구구절절히 저는 사실과 달라서 네. 쭉 읽다가 무슨 이런 사과문이 있나? 우선은 네. 그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익을 위한 길 안 걸어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 기득권 세력과 아내와 처가를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자기 정파를 위한 길을 걸어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국민이 체감을 못하셨다. 네. 국정 방향이 틀렸습니다. 네, 80년대로 돌아간 국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자 감세 등으로 민생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실익 위주로 해야 될 외교는 이념 외교로 치우쳐서 그렇죠. 예, 그것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는데 그런데 이 모양이면 그거는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였고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건전 재정입니까? 건전 재정했는데 지난해 적자가 87조라 그랬죠. 원래 우리가 54조로 알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루다가 발표한 거 보니까 87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건전 재정입니까? 피폐 재정이지. 그리고 과도한 재정 중독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푼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헬리콥터로 달러 뿌렸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부터 좀 왜 그랬는지 살펴봐야지. 아직도 여전히 고집과 잘못된 신념 속에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요 앞에 있는 일면의 기조가 네. 이제 부분적으로 다 적용되는 글이어서 예. 이제 저는 이런 왕의 언어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 의원님은? 저는 대파로 대패했는데 정신 못 차린 대통령의 예, 그 이제 소통을 통한 자기 반성문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국무위원들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 형식이 틀렸다. 네, 형식이 틀렸다. 틀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분노, 네.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네. 시작했고 예. 그 끝이 결국은 내 탓인데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으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야당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와 소통해라, 네. 국회 가서 설명해라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제왕적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네. 그래서 국민에게 잘못을 고하고 네. 경제를 실패하고 민생을 파탄나게 하고 국정을 실패하고 평화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결국 이번 총선의 그 국민들의 선택인데 네.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계가 멈춰서 제가 볼 때는 1주년 담화문 네. 그러니까 집권한 지 1주년 담화문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임덕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레임덕이 왔는데 네. 레임덕을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참모 결국은 참모가 써준 이제 페이퍼를 갖고 읽은 건데 물론 대통령 뜻이 반영됐겠죠. 결국은 용산이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곧 출당하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이거를 대통령 참모들이 썼을까요? 밖에서 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문장이 과거에 비해서 깔끔하고 구성을 볼 때 좀 문장을 아는 분이 쓴 것 같긴 해요. 문장은 잘 썼어요. 예, 그런데 예. 아주 얄미운 포인트예요. 예. 얄미운데 예. 그 얄밉다는 표현이 말이 안 돼요. 네. 저는 이 정부를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까놓고 이제 얘기할 때가 됐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뭐 했나? 그럼 김건희 방탄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순간 이 정부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럴 때 이제 지금 거국내각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게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건데 이것은 안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요. 게다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김건희는 어디 간 겁니까? 투표는 했대요.
그거 투표한 건 아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이런 투표할 때 혼자 나와서 투표하고 네, 그것도 부산까지 가가지고 네, 대파 산지에 가서 네. 그래서 더 대파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투표 안 한 건 제 기억상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처음이죠. 없어요. 남편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박근혜. 그렇죠. 남편이 없을 땐 혼자 했어요. 네. 그런데 부인이 내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적은 없죠. 그 어떤 선거에서도 그런 적은 없었던 없죠. 것 네. 같아요. 제가요. 네. 여기 자꾸 올라와서 답을 드리는데 제가 MBC에 나가서만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MBC가 너무 방심위에 많이 걸려서 네. 그 MBC가 또 방심위에 저로 인해서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게 아니, 알잖아요. 유튜브는 규제가 없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새로 뉴미디어 없어요? 비서관을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없는 걸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여튼 야당이 다수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무서워 죽겠어요. 요새 웬만하면 막 계속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네.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네. 뉴미디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대결에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미디어 비서관이 누가 중불나는 사람이 와도 네.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진짜 탄핵이에요. 그러면. 네. 예. 그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현우 의원님. 민생 무슨 지원 말을 하고 싶은 위로금 거예요? 이제 1인당 국민 1인당 25만 네. 원, 가구당 예. 100만 원을 예. 주기란 이 공약이 포퓰리즘이라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그런데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에 가서 잘 설명해서 21대 국회에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면 이거를 22만 원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자에 지금 확 꽂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2만 원, 20만 원으로 좀 깎아서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5만 만 원을 원을 20만 원으로 네, 깎아서 이 주자. 공으로. 네. 그러면 저희는 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아니 기왕 주는 거 100만 원으로 좀 채워서 아니 그거는 안 이제 돼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골목 상권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수도권이 이번에 대패하면서 네.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보고서는 볼 거 아닙니까?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우회로 포퓰리즘은 하고 싶지 않으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지경에 처해졌다는 얘기 정도는 이번 이제 그 담화문에서 그 내용이 보여요. 네. 보이는 건. 근데 실제로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주어도 나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회하고 협력하겠다, 잘 설명하고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담겼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겁니다. 네, 네. 이거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고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재질문을 받고 그런 형식이어야지 이게 무슨 일방적인 독재적 행태입니까? 그것도 네. 국무회의에서. 네. 저는 담화문을 띈 사과 형식, 사과문 발표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자회견은 무서워서 못하죠. 평소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108석 국민이 무서워서 못한다. 아니요, 기자들이 기자들이 질문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어떤 질문이 나와요? 어떤 그렇죠.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답변이 또 그 답변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네. 모르는 내용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니까. 비판받으니까 그거는 기자회견은 아예 참모들이 건의를 못하는 못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네. 이게 그거부터가 이게 나라가 꼴이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사과문 거죠. 정도는 서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형식을 얘기할 때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상황에 초래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면 서서 이제 담화문이든 사과문인데 앉아서 한 거잖아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빌었기 때문에 이 형식과 내용이 다 틀리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불행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또 전쟁 때문에 이제 긴급 그 뭐
회의도 소집하고 네, 네, 오늘도 네, 네. 그 상당히 네. 오늘 내용의 반이 이제 전쟁으로 네.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인데 이게 외려 국가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색깔론이나 전쟁 부추겨서 네.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게 또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인 것 같은데 일단 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이번 선거에서 내 책임은 아니고 없다. 네. 딴 사람들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보여요. 정확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네, 이거 유추해 볼 때 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럼 이번 충선을 그 여당 굳이 얘기하자면 여당에서 이끈다고 보이는 두 사람을 국민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잖아요. 네.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네. 내 잘못이다, 내 불찰이다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이거 그냥 읽히는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이러면 변화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대로 3년인 거잖아요. 뭐 이대로 3년일지 네. 뭐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왕의 언어를 네. 언어는 그 사람의 예. 그 인식에서 나오는 나오니까. 거니까 저는 안 바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마인드 절대 벗지 못하고 네.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사실 누가 V1이고 누가 V2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을 네. 2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님도 안 변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대대적인 반격 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반격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자들에 대한 네. 검찰의 내부 조사가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검찰의 내부 조사 이런 느낌, 검경의 예. 뭐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네, 언론 시작해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캐비넷을 또 텁니까? 캐비넷보다 이제 네. 사실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예. 뭘 해볼까 궁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미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당 다잡기 네. 나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은 당연히 갈 길을 갈 것 같아요. 검사 독재 치하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실은 원희룡 후보를 비서실장 거의 내정됐다는 듯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고사했다는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은 듣지 고사하거나 말거나 민주당이 세게 치고 예. 다 언론 전체가 일부만 빼고는 이게 뭐냐 이런 식이니까 지금 뭐 발표도 못하고 못 찾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마이웨이 할 것 같고요. 진짜 시험에 빠지는 건 국민의힘이죠. 특히 최수근 상병권 특검 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 분석을 해줬는데 거기도 기대할 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면 배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기 들고 나는 뭐 반윤이요 하면서 야권과 협력해서 새로운 그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검찰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레임덕인데 이미 대통령 레임덕으로 그러니까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 중에도 이제 그 살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생기면 네. 제보 또는 뭐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검찰 출신들 정치인들 이제 몇 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두 번째 검사장하고 특수부를 다 친윤 또는 친한동훈 위주로 인사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는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비공개 소환 조사 뭐 이런 정도는 신용을 갖추긴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뭐 김혜경 여사처럼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건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니까 이거는 그냥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걸로 검찰은 좀 빠져 있으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때 검찰이 끝까지 수사 안 해서 결국은 특검으로 마무리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 저희 네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정태적인 분석.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쭉 가요. 네. 국민의힘은 뭐 여러 캐비넷 때문인지 소신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대통령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최수근 상병, 특히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태도를 잘못 정하면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저는 그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외면이라고 온건하게 표현하지만 네. 이 최수근 상병 건에 대한 분노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엄마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세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다른 거는 찬반이 갈리는 게 보여요. 근데 최수근 상병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힘이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든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보고 그다음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수근 상병 특검을 예를 들면 뭐 그냥 특검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뭐 검찰은 뭐 이렇게 어디까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세가 그렇다. 그럼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 건의 핵심은 네. 이종섭 대사. 장관이 예, 예. 장관이 예.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걸 쭉 가지고 네. 결과를 가지고 네. 이첩하라 네. 정상적으로 사인까지 했다가 맞아요. 전화 한 통을 받고 바꾼 거죠.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의 핵심은 전화 한 통입니다. 맞습니다. 예. 누가 했냐, 예. 내용이 뭐냐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까지 밝혀졌냐? 그게 용산이다까지 밝혀졌어요. 그렇죠. 경로까지 나왔잖아요. 예. 다 대로, 나와요. 경로. 경로. 네. 예. 중요한 거. 예. 그러면 대통령 혹은 나머지 두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행정관이 하겠습니까? 청와대 출신 얘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에요? 저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냐? 네. 비서실장이 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했을 가능성 몇 %예요? 장관한테 비서실장이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대노했다라고 네. 전할 수는 있지만 네.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건 직접 그렇지. 통화한 거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다고 그렇기 보는데 때문에 특검을 한 저희 것을 특종이야, 거부하는 거죠. 오늘 특종이다. 왜냐하면 네. 청와대 출신으로서 네. 저럴 개연성이 높다고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경험상 우리도 전화를 받아보잖아요. 네. 인사 전화 이런 거 네. 할 때 비서실장이 아주 중요한 걸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수석이 하거나 네. 그 안보실장이 했을 가능성, 비서실장이 했을 네. 가능성, 대통령이 했을 가능성 3명 중에 이 1명. 여지가 다 있는 아니, 저는 것이다. 잠깐만 그게 4.16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4.16. 네.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참사 때 그 해경청장한테 누가 전화했습니까? 비서실장이 하고 직접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모든 그 수단과 동원을 다 가동해서 네. 그 세월호 참사를 해경 막아라 청장한테.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 직접 전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개연 그러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오송 참사 네. 뭐 뒷수습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고 해병대가 보이라고 해가지고 하던 와중에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병대라는 그걸 마크를 찍어가지고 예. 합니까?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그때도 4.16이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계속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청와대에 보내고 맞아요. 청와대에 보낸 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보고용이죠. 그러면 이번 건이 최초의 그 사건 자체가 벌어졌던 배경이 용산에 보고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종득 갑자기 직함 임성근 아니 임성근 예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첫 해의 수회 때 그때 뭐 잘 장갑차를 동원해 가지고 포항에서 너무 잘해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을 8명으로 중에 1명으로 이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령관을 하겠냐 이거 바꿔라라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김현 의원의 저 추정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한두 명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특검해야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내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진짜 비상인 거예요. 우리가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김현 의원님 만약에 우리 청와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거죠. 언론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아니, 만약에 도와줘도 문재인 정부였다면 아마 끝났어요. 네, 제가 문재인 볼 때- 정부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네. 내각 총사태죠. 내각 총사태다.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참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아주 엄청난 사회적 참사가 보수 정부일 때 일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을 안 졌다고 말하면 행정지도하고 법정 제재합니다. 언론을 향해서. 참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이런 수준이다. 근데 이후에 닥칠 문제가 더 크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7분 지나고 있어서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우리 날이어가지고요. 저기 총선 결과 조금만 해요. 네, 총선 결과 네, 좀 평가, 하겠습니다. 왜 이런 평가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 네. 최민희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 때문이다. 민주당이 좋아서 표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 심판 열기가 있어도 2012년 총선처럼 그 정권 심판 열기를 민주당이 못 담아낼 수 있잖아요. 저는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의 일부 평론가도 그렇고 그때 비유를 하면서 이번 총선 전에 2012년에도 정권 심판 열기가 때로 57%까지 올라갔다, 8%까지 올라갔다. 근데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도 정권 심판 열기에만 기대면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럼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적어도 김현 의원은 저보다 2달인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더 바닥 민심을 잘 알겠지만 제가 확인한 민심은 정권 심판이 배경인데 민주당에 대안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못 이겨요. 여당이 이겨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들은 오늘도 그 얘기를 제가 역에서 당선 인사 네. 오늘도 했는데 들은 말이고 자주 들은 말이에요. 그것도 70대 전후의 분들이 한 얘기인데 70대. 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내가 지켜봤는데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해도 너무 못하고 국민을 너무 무시해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아이고야. 그렇게 분노하고 계세요. 중도 보수 정도 되는 분인데 그런데 너네도 보면 대통령 줬지, 지방 권력 다 줬지, 180석 줬지,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지켜보니 이재명이가 있으니 너네에게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걷어낸 이재명은 정말 일 잘하는 정치인인 거예요. 네. 실용개혁의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심판만 했다는데 저는 민주당이 내건 공약 있잖아요. 간병비 급여와 네. 온종일 돌봄, 네. 청년 3만 원 프리 패스, 네. 그다음에 청년 주택 이런 거 메모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설명하고 다 하고 다녔습니다. 네. 이건 후보들이 활용을 못했으면 모를까. 민주당의 공약 중에 이번에 표 얻을 공약이 너무 많았다. 아하. 언론이 보도 안 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나도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저기 김현 의원 공약집 가져왔는데 저 공약집의 2페이지가 민주당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을 배경으로 이재명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러나 교만해지지 말라. 이 말은 받아들이겠지만 네. 민주당이 잘한 게 없는데 표 받았다. 이 말은 전 동의 안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었잖아. 아, 그래요? 저는 뭐 덧붙이면 공천혁명이 이번에 선거를 이기는 과정이었고 그 공천혁명을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과 그 통찰력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 또 당원들의 그 선택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두 분의 정신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발현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못 찍겠다라는 강범위한 시민들의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 외에 민주당의 그 결정이 매우 좋았다. 물론 중간에 이제 약간의 삐걱이 있었는데 그 삐걱 거릴 때 네.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네. 이제 추미애 전 대표의 이제 돌파력 네. 이해찬 대표의 그 오랫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갖고 있던 묵직함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그러니까 단단하게 돌파할 수 있었다가 이번 총선의 승리의 요인이었고 네. 그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전을 공약을 남발했지만 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람에게 25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몇십 조의 공약보다 훨씬 더 못 미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민생 공약을 아무리 해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거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민생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결국은 현장의 답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건데 장성민 그 전 비서관이 수석인가요? 그분이 수석. 170석에서 180석을 얻겠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 엄경영 엄경영도 그러고 예, 그 사람도 그래서 네, 문어라고 얘기했던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날 한겨레 경향 신문을 들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했었던 네, 보도의 네, 네, 편파성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보도를 아무리 그러니까 토대를 해서 재해석을 하는 시민들의 그런 뛰어난 역량이 네. 결합이 돼서 생겼고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이 한몫했다. 에? 이 말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근데 저는 아니 왜 갑자기? 저 말은 제가 말씀드린 레거시 미디어와 네. 이 대한 미디어 이제 네. 이 대한 미디어가 주리로 부상하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굉장히 커요. 여기도 네. 전투가 벌어졌는데 네. 국민들은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를 거의 안 보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취재 편의점의 이 논리적이며 아니다. 차분한 진행을 이렇게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좋아요, 아니, 알람, 네, 좋습니다. 구독, 좋습니다. 그리고 아 맞아. 네, 그게 안 돼 제가. 구독, 좋아요, 알람 네, 해가지고 네, 저기- 많이 밀어주세요. 저 김현 의원님 클로즈업 좀 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해가지고 사실은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통위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또 이제 주제를 넘기면 방통위에 있을 때 주로 이제 종이 신문을 출근하면서 12개를 보고 모니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전문 채널 모니터하고 종편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유튜브들 한 저희 쪽 유튜브가 15개 정도 되는데 100만 이상 되는 유튜브가 5개, 100만에서 한 70만 되는 유튜브, 70만에서 50만, 50만에서 20만 이렇게 쭉 보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제 그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 종이 신문이나 기존의 방송에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다. 그게 이제 아마 최민희 의원도 현장에서 느꼈을 거고 저도 나가면 어떤 프로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듣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10몇 석을 얻는 그 토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보는 분들 90%가 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네. 예. 내가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스튜디오에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들께 마이크를 드리면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엄청난 무게감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취재 편의점만 보셨어도 국정 운영에 참 큰 도움이 되실 뒷골 텐데. 땡겨서 못 보죠. 밤에 네. 잠을 못 잡니다. 네, 이거. 취재 편의점 알고리즘에 안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는 커요. 네, 네. 이광재 후보가 떨어진 것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되게 안정감 있게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갑자기 악마화가 걷어졌을까? 그게 조국 효과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계속 한동훈을 네, 비판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대안을 제시하고 윤석열 윤석열 공약. 대통령을 하니까 이 사람은 대권 후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감도가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호감도가 상승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안산에 저기 어디지? 개항에 그날 밤중에 갑자기 하여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인기가 장난 어마어마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성 언론이 보도하는 뭐 이렇게 일종의 팬덤이라는 게 뭐 그냥 유튜브들만 막 왔다 갔다 다니고 지지층만 몰고 다닌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뭐 별건으로 말씀드리고 유튜브들과 별건으로 그 가는 데마다 사진 찍자.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엄청났었어요. 그게요. 제가 계속 중앙 언론이 만드는 이 이상한 프레임하고 바닥이 전혀 따로 노는 이렇게 괴리된 적은 없었다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면 네. 안철수를 꺾고 그러면 이광재 후보의 느낌은 저는 그러니까 삼성과도 친한가? 약간 오른쪽에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좌우에 날개가 있어서 이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네. 진짜 그 대권으로 가는데 민주당이 진짜 삼두마차로 이재명 대표가 쭉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리고 역할 분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김부겸 선배가 이번에 저는 솔직히 몇 가지 발언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객관적으로는 저 정당에는 이 저런 사람도 주장을 있고 하는 저런 사람도 있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저쪽에서 얘기한 게 이해찬이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제 너무 이제 얘기가 막 네. 커져서 조금 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민심은 첫 번째 정권 심판. 그러니까 민생이 너무 어렵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백낙청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 빛나는 주연과 빛나는 조연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뭐 조국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김부겸 총리도 계시고, 이해찬 대표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저 당은 사람들이 많구나. 네, 네.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한동훈 원톱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화합하고 연대하고 통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정당이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큰 정당으로서의 꼭 필요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렇죠. 핵심은 그런 것도 이재명 들어가 있는 것 대표가 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특히 네. 민생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안을 제시할 것 같은 이미지의 지도자다. 네. 제가 지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0 분명히 합니다. 네. 저는. 지금 38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네. 선방심의, 그 다음에 방심이, 그다음 입틀막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급기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그 비속어 논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방심위가 과징금 3천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은 MBC 탄압 정치 심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말고도 법원 가면 네, 뒤집어져요. 이깁니다. 이미 뒤집어졌어요. 지난번에 왜 네. 뉴스타파 예. 신앙님 어쩌고 해가지고 예. 그것도 다 많은 언론이 인용 보도했는데 콕 찍어서 네 군데 방송사 과징금 네네. 그 재판 그 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이것도 뒤집어집니다. 당연히 뒤집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방심의 결정을 방통위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네. 의결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의견 청취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심위의 결정이 방통위에 가서 네. 그런 재반의 절차가 다 무시되고 진행됐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상인 네. 위원 그다음에 그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둘 다 대통령이 추천하신 분이 맞습니다. 장차관을 하고 있는 예, 거고 이것도 사실 이것도- 방통위 설치법에 예.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리고 김효재하고 이상인이 직권남용의 공수처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깜깜무소식이 하문차사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 대해서 이 심의가 이렇게 되는 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의결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BS TV 수신료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문제. 네. 그리고 MBC도 곧 다가올 8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있고 네. EBS 이사장에 대해서 또 그 해임하는 것도 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TBS 문제. TBS는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다른가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그건 중요한 문제죠. 그때 예. 방통위에서 지금 TBS 문제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종합하면 KBS, MBC, 특히 이제 YTN의 그 이제 팔아 넘긴 문제, 예, 유진. 예. 김홍일 그다음에 이상희는 재척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한 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통 한번 문제가 아니네. 보고 방통위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첫 일이 방통위에 대한 제재일 거라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법적으로 따졌을 때 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거부권의 벽에 네. 부딪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절차를 차분하게 법적 절차, 뭐 행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네.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네. 그게 거부권에 막히는 그 과정이 그게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순간 네. 저는 국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 영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방송 장악과 관련한 이 한 무더기, 예. 그 다음에 소위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한 무더기, 네. 예, 그리고 최수근 상병권에 그냥 용산이 직접 관여된 한 무더기가 다 네. 같이 작동하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보면 결국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법은 거부권에 의해서 막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저는 네. 김홍일 위원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탄핵사유가 위원장. 딱 쌓여 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 왜냐하면 2인 지금 네. 김현 의원이 말씀하신 맞아. 게 그거예요. 예.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위원회는 네.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이면 그게 독임제지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동관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거죠. 이동관 전 예, 위원장이랑. 그러니까 예. 이 차고 넘치는 예.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방송 장악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방통위 설치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하라, 예. 협의해라. 예. 그리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가라. 예. 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고 그러나 예.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건데 네. YTN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5명이 다 채워졌을 네, 때 합의하고 협의해라. 예. 근데 이동관도 그래서 무서워서 예. 못했던 겁니다. 예. 지난번에 예, 예. 그 계류해놨는데 김홍일 위원장이 들어가서 겁 없이 한 거예요. 예. 탄핵의 대상인 거예요. 예. 네. 방송사 하나가 뭐 얼마나 되느냐 하지만 예. 이것이 갖고 있는 남산타워나 아니면은 그 IMF를 경과하면서 연합뉴스에서 YTN이 분류가 됐고 YTN이 30년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적 합의,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방송사를 넘기는데 방송에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기업에게 그냥 뚝딱뚝딱 넘겨가지고 우리 사회적 합의로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그 방송사를 그냥 넘겼다? 이런 사람을 탄핵 안 하고 누구를 그러니까요. 탄핵합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4월 24일인가요? EBS 이사장도 시장도 예. 지금 짜증나는 회의한다는 거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둘이서. 근데 지금 야당 추천 아무도 의원님 그때 못 들어가고 아니 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멈춰 있는 끝이에요. 거죠. 멈춰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죠. 네. 사실은 이게 저 완전히 비정상적인.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예. 방통이라는 것은 예.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합의하는 거고 일상적 업무는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일상적 업무는 독임제 기구로 성격이 있어요. 그건 위원장과 사무처가 인사와 관련된 내부 인사 문제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것을 하고 합의제 기구는 5인 합의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야당 추천목, 여당 추천목.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차관회의를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회의 들어간 사람
사람이 부위원장까지 하면서 둘이서 짝짝꿍 돼가지고 사무처장이 일 처리한다. 멈춰야죠. 예. 경고합니다. 멈추세요. 안 그러면 예. 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총선 때문에 바빠서 관여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멈추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하면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게 법률적으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현업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취재한 거 다 얘기해도 되나라는 하셔야죠. 기자들이 목숨 하고 걸고. 있긴 한데 아니 저는 아니 그것도- 목숨은 걸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숨까지는 그래도. 언론을 종사하는 분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동아투이나 조선투이나 이렇게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그 계엄령 떨어졌을 때 MBC가 막 하염에 딥사이고 이러면서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네. 언론 수호를 해오신 분이 앞에 네. 계시잖아요. 예, 그런 예. 선배들의 피와 땀의 노고가 오늘의 그 소위 언론 자유가 쟁취돼 왔는데 KBS 종사자들도 지금도 집회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 한 군데서 보도가 안 돼서 답답해하죠. 그래서 KBS 문제를 잘 살펴봐 달라 얘기하고 MBC는 MBC대로 그런 요청을 하고 YTN도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싸우는데 그동안에는 좀 고립무원의 상태로 싸웠다면 이제는 이번 당선인 중에 언론 투쟁을 했던 노정면 그다음에 이훈기 이런 분들은 다 현장에서 투쟁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면 그 투쟁의 역사가 이제 승리의 역사로 될 날이 얼마 머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재한 걸 쓰고 네. 자기 검열 하지 말고 역할을 하다 보면 네. 길이 열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업 언론인들 뭐 이렇게 세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또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뭐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후배 현업 언론인들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론인 하지 말아야죠. 언론인 그만 그거 회사 저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사정 봐주기 시작하면 네.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쇄빙선이 돼야죠. 쇄빙선? 쇄빙선. 예, 경인선을 지금은 내고 쇄빙선. 쉐빙션이야? 게다가 그동안에 하늘이 태양이 뜨겨 돼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네. 기자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좀 봐주고 내가 귀찮아서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봐주고 이렇게 해온 결과로 지금 언론인들이 뭐가 돼 있습니까? 신뢰를 기레기. 못 받아요. 기레기라는 단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효과도 없었잖아요. 지금 중앙언론 대루라면 엄경영 말대로 국힘이 180석 해야죠.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제가 자, 그 언론인 여러분 열심히 지금 아마 취재해서 세게 있- 보도합시다. 보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대안으로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 총선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단체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변호인단도 구성하고 그 제보하는 사람들 네.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스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야지 사실 개인이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많이 맞아요. 있죠. 그리고 비용도 요즘에 공하나가 더 붙어서 네. 저희 이제 방통위 그 TV 조선권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공직자 2명의 경우 네. 거의 집 한 채를 다 투자를 해서 네. 무죄가 나면 이제 물론 복구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 얻는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그렇죠.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네. 함께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싶은 말의 핵심은 연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회 진출하셨으니까 그리고 언론 현업인들 같이 싸우고 있는 현업인들하고 야당이 협조해서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집회도 같이 하고 네, 뭐 고립되지 않게. 예, 네. 그런 이제 지킴이 역할을 또 정치인들이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건 너무 당연해서 현장에서 말안 그분 많이 뵐 걸로 믿어 그럼 듣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현장 취재 제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리케이드 제가 뚫고. 또 네, 독사같이 취재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 명 네. 만드세요. 장윤선 편의점 같이 네. 현장에 저는 미디어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미디어 분야를 하면 언론 개혁 하세요라고까지는 좋은데 우리 야당에 대한 이제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저때더라 얘기하면 되게 관심도가 높다가 네. 미디어 얘기만 하면은 싹 관심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이 문제를 집중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언론인 출신들은 무조건 다그 언론 개혁
특히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동참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의 동지들과 규합해서 뭘 할 때 적어도 한 5명에서 10명은 함께 움직이는 네. A, B, C, D 조를 만들어서 좀 그러니까 하여튼 연대에서 투쟁하는 아니 방법을 그래서 저는 마련해 기준이 주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시기에 지금 21대에서 언론 잘 못 싸웠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동관 탄핵도 제가 농개처럼 김연의 사주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 하에 예. 저를 7개월 7일이나 임명 안 하고 네,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김현 의원의 사주를 받고 네. 이동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농개처럼 뛰어들어서 탄핵하려 그러니까 3시간 전인가 몇 시간 전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알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겠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사실은 공영방송에 대한 입틀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 교체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입틀막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YTN 민영화 같은 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거를 좀 막으려면 사실은 정치권의 노력이나 힘이 좀 아니 필요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김홍일 탄핵으로 탄핵. 탄핵카드를 탄핵해야 써야죠. 중단돼요. 이게 김홍일 특종이에요 오늘.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을 하면 그렇죠. 이것도 제목거리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제목거리가 없었는데 이 두 분은 제목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방송사를 인수했다고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절차가 쭉 진행이 위반이 되는데 되면. 절차가 사전에 해야 될 거, 네. 사후에 해야 될 거. 네. 그러니까 사후 절차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위원장을 탄핵시키면 네. 중단되죠. 그러면 YTN의 그러니까 유진의 YTN 인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결과니까. 네. 지금 뭐 우리는 무효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무효화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절차가 진행된 어느 부분을 막을 것인가.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해야 법 돼요. 위반을 하고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을 탄핵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가서 네. 전부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해요. 청문회. 예. 다 해야 돼. 그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우리가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보호받아야 될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정권이 바뀌면 특히 이런 무자비한 정권이 들어서면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를 주고 네. 예, 이런 분들은 책임지게 해야죠. 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진짜 선량하게 5명이 열심히 5명. 합니다. 지금 네. 방송이 5명 고발. 그거 다 고발된 5명.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선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자체로, 그 다음에 그 22대 국회가 6월달에 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에 개원을 하면 개원 이후에는 즉시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아,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아니 그게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일 못해서 무지무지 화가 난 분. 제가 무슨 빨리 말이냐면 세게 일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국회의원이 170명. 네. 그러면 상임위가 쫙 있어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할 역할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할 필요가 없다 내 말은. 이걸 종합해서 뭐를 앞세우고 뒤세우고 이거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네. 자기 상임위에 배정되면 상임위에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언론개혁이 가장 관심사면 다 언론개혁에만 숟가락 얹고 이런 일은 22대 국회엔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54분 지나고 있어서 두 가지 정치 현안만 여쭙겠습니다. 네. 1번, 국회의장 누가 해야 됩니까? 2번,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됩니까? 두 질문에 대해서 공익수로 각각. 가져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공익수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제작진. 저는 의장은 이번에 네. 아까 얘기했던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가 기준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다음에 민심은 천심이다. 당심은 민심이다. 이것이 일치됐기 때문에 이번 청선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네. 그 보고 사실은 이제 가기 정보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방심위 부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추천합니다. 방심위
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2대2 구조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소위 미디어 시장의 그런 아주 지금 이게 이틀막 네. 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관례로 보면 국회의장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태도가 많았어요. 기계적 중립.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통 앞에 중립은 중립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네. 그 윤석열 정권의 이런 그 연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네. 저 저 공약을 한마디만-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야. 보탤까요? 네. 저는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뭐 1개월 만에 임명한다가 없어요. 그런데 방심위원은 30일 이내에 딱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안 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장 뽑습니다. 공약 내십시오. 네. 저 국회의장 안 나가요. 네. 아니 공약에 네. 이 정도의 결기. 그러니까 결기. 적어도 제가 최애 영화가 이퀄라이저예요. 예. 보셨어요? 덴젤 워싱턴. 애가 들어갔습니까? 최애? 최애. 네. 그래서 저는 사람 얘기한 것 최애. 같아요. 최애. 최애. 추미애. 덴젤 워싱턴, 응? 덴젤 워싱턴이 제 최애 배우고 그다음에 이퀄라이저를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네. 어제도 봤어요. 저는 눈물의 왕 요즘 보는데. 잠깐만 어머니들. 아니 그래서 이퀄라이저 저는 이퀄라이저 할 수 있는 국회의장 공약 보고 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대표의 의중을 알려면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아직 못 뵀습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도 할 정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네.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우리도 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여기서는 제목이 안 나오네. 저는 정당의 그 전통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이해찬 네. 대표가 2012년도에 한명수 총리 임기를 떠안아서 하다가 중도에 이제 대선 시기에 이제 그만둬서 그 뒤에 재도전했죠. 2020년도에. 그렇지 않고 선택된 당대표는 없었다고 가름하겠습니다. 네. 어유 세다. 그래도 뭐 저 네. 입장도 네. 당대표가 어떠한 취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네. 나왔을 때 다시 말하는 건 다를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역시- 역사와 전통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그냥 30년 왜냐하면 언로. 88년 그 이해찬 대표 입당 동기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30년 언로. 예, 예, 원로 정치인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그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또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끝으로 지난 선거 시기 함께 해주셨던 시민들 그리고 유권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동생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선거가 4월 10일 날 이제 종료됐고 11일 날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유세차로 인사를 하고 주말 끼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제가 4.16까지 하고 내일부터 다시 당선 인사를 다닐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경선을 했는데 현역 의원 2명과 이제 3인 경선을 해가지고 한 번 이제 현역 의원 한 분이 이제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지역도 되게 넓어요. 단원구와 상록구를 같이 두고 있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 선택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4.16 오늘 10주기인데 이제 곧 있으면 가서 이제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도 가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이제 희생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료를 보내며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왜 안 되고 있습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덜 듣게 아예 안 듣게는 아니지만 덜 듣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네. 뭐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심은 뭐 대통령을 만들지만 대통령을 뒤엎기도 한다. 그거를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마이크를 잡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저의 정치적 지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이루겠다. 이거 이상 요약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중에 우리 팀이 다 이제 해온 게 시민 참여 정치의 길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선 방식, 그다음에 당원 그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입당법,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하려고 했던 일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하는 게 이번에 저는 당원들 중심으로 지지자들 중심으로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했고 그것이 정권 심판을 배경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정치개혁, 정당개혁도 계속 가야 되고 민주당 당원이 지금 230만 정도가 권리당원이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당장 당원 배가 운동 들어가서 당원을 더 늘려서 더 탄탄하고 민심과 일치되는 정당 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 달라고 도움 구하다 이제 당원 배가하자고 또 도움 구하는 좀 양심 덧붙여서. 없는 네. 아니 하시고요. 네. 저는 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5.18 때는 5.18로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 4.16은 4.16으로 같이 하고 당기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예,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깃발 들고. 그리고 이제 봉화도 가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4.3은 또 4.3 때 같이 가고 이렇게 물론 등산도 하고 산악회도 하고 쓰레기 줍는 그런 봉사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와 정체성과 함께하는. 가치와 노선을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시민운동, 언론운동 하셨고 저는 이제 정당 운동을 해왔으니까 네. 그것이 전체 전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확산되고 갔으면 좋겠어.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게 네. 아니라 이런 거를 하고 그 역할에 이해찬 전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살아있는 DJ, 살아있는 노무현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어른으로 당에 좀 이렇게 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장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학교장. 더불어민주당의 네. 학교장. 학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계속 나옵니다. 역시 최민희, 김현 전투력 일 잘하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네, 두 분 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